참사 사흘째입니다. 환하게 웃던 이들, 우리의 가족이었고 친구였습니다. 그 누구에게나 일상은 평범한 것이었고 안전은 당연한 것이어야 하지요. 하지만 떠난 사람들, 떠나보낸 사람들, 남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모와 애도가 가장 우선이어야 합니다. 위로와 치유가 특히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번 참사를 함께 극복해야 합니다. 오늘 뉴스룸은 시민들의 애도 물결과 함께 위로와 치유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와 상암동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롭게 들어온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 감식이 있었습니다. 참사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박지영 기자, 합동 감식은 끝났습니까? 오후 4시에 모두 끝이 났습니다. 경찰 과학수사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오후 2시부터 2시간가량 진행했습니다. 제 옆으로 보이는 이 세로로 된 길이 바로 사고가 난 공간인데요. 이 길과 그 뒤편에 있는 가로길, 그러니까 T자형 골목 전반에 대해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감식이었습니까? 네, 길의 구조가 사고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폭이 3m 남짓으로 매우 좁고 또 경사도 가파른 이 길이 사고 발생 그리고 피해가 커진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는 겁니다. 오늘 합동 감식에는 이 현장을 3D, 3차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 3D 스캐너도 도입이 됐는데요. 구조를 확인하고 또 길의 거리와 경사도까지 확인할 수 있는 장비라고 합니다. 국가수는 곧바로 정밀 분석에 들어갔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사고 희생자 154명의 신원 확인은 모두 끝이 났죠? 네, 어제까지 확인되지 않았던 사망자 1명의 신원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 외국인이나 미성년자일 가능성도 제기가 됐지만 우리 국민인 40대 여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희생자들의 신원은 모두 밝혀진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각까지 사상자 현황을 종합해 보면요. 사망자 154명, 또 부상자는 중상 33명을 포함해 149명입니다. 이 부상자는 어제보다 좀 는 수치입니다. 희생자 중에는 20대가 103명으로 가장 많고 또 10대는 11명입니다. 네. 자, 지금 박 기자 뒤로 길 위에 여러 물건들이 보입니다. 현장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네, 경찰은 현장 조사를 위해 사고가 난 골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 당시 이 공간에 머물렀던 사람들의 소지품은 어제 이미 경찰이 다 수거를 해간 상황입니다. 혹시 빠뜨린 소지품이 있는지는 오늘 현장 감식에서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태원 사고 현장에서 박지영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Live in Itaewon, but I have a lose in Itaewon, one of my friends. Unbelievable. It's like a dream. It's not real. 남일 같지가 않아가지고 저도 여기 막 이렇게 가끔씩 지나다니는데 빨리 나가서 다른 시민들분처럼 CPR이라든지 뭔가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전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네, 사고 현장 바로 옆인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 마련된 추모 공간으로 가보겠습니다. 하예빈 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자, 하 기자,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추모 발길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퇴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조문객들이 이곳 이태원역 1번 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과 30m가 채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요. 제 뒤로 보이는 추모 공간이 지금 국화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추모하는 마음이 하나둘 더해지면서 길 전체가 국화로 덮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을 둘러싼 시민들이 지금도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네, 국화꽃을 놓는 것뿐만 아니라 각자의 방식으로 추모를 이어가고 있다면서요? 네, 술을 따르거나 향을 피우고 또 기도를 하면서 추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남긴 추모객들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말아달라, 당신들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적은 메모도 이곳에 남겨져 있습니다. 또 추모객들끼리 슬픔을 나누며 서로 안아주고 눈물을 닦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사는 곳도 그리고 추모 방식도 각자 다르지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사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낮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도 이곳을 찾았는데요. 묵념을 하고 희생자의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네, 추모객들의 목소리도 들어봤습니까? 네, 모두 젊은 나이에 희생자들이 많아 안타깝다면서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큰 에너지 발생하잖아요. 여기도 와서 뭔가 이렇게 터뜨리고 발생하고 싶어서 왔는데 이렇게 뜻하지 않은 사고에 당해서 너무나 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니까 참 정말 이게 가슴이 묘해지더라고요. 토요일에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냥 간 게 마음이 좋지가 않아서 마음이 너무 아쉬워서 안타까워서 오게 된 것 같아요. Old people are very young, can be us. 네, 오늘 이태원 상점들도 추모에 동참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태원 상점들도 문을 닫고 추모의 뜻을 함께 했습니다. 제 뒤로도 지금 한창 영업을 할 시간이지만 굳게 문을 닫은 상점들이 보이실 겁니다. 국가 애도 기간이 선포된 기간 동안 추모의 뜻을 담아 영업을 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용산구는 이곳 이태원역과 별도로 녹사평역 부근에도 추모 공간을 만들어 연말까지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태원역 추모 공간에서 하예빈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번 참사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사연을 유족 동의를 얻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22살, 꿈이 컸던 무용학도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일 친한 언니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언니는 동생이 떠난 게 믿기지 않아 더 할 말도 없다고 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그렇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습니다. 할머니들 놀러 안 가나 저녁에 갈 거야 그랬더라고요. 심하고 일찍 들어오라고 같이 간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장 친한 언니와 나섰던 나들이. 어머니가 전화를 받은 건 밤이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영상 뜨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뜨더라고요. 이태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손을 삭혔더라고요. 설마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또 이제 학원에 쌤이 전화 와가지고 수빈이 지금 숨 안 쉰다고. 친한 언니와 앞뒤로 붙어있던 상황. 갑자기 밀려오는 힘에 언니 위로 쓰러졌습니다. 버티려고 했을 테지만 결국 의식을 잃고 다시 찾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아무리 간단해도 그게 되겠습니까?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행히 언니는 기절을 했다가 구조됐고 최수빈 씨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같은 무용학도로 단짝이었던 두 사람은 졸업 작품전을 3주 앞두고 있었습니다. 너는 언니가 죽으면 어떨 것 같아? 이랬는데 막 울면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자기는 언니 없으면 서울 생활 못했다고. 수빈 씨가 없는 상황을 영원히 실감할 수 없을 것 같다 말합니다. 혹시 수빈 양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원래 둘이 성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냥 하고 싶은 말이 없어요, 솔직히. 너무 많이 해가지고 수빈이한테. JTBC 서효정입니다. 친구 같았던 아들을 떠나보냈습니다. 꿈이 간호사였던 딸은 이제 그 꿈을 이룰 수 없게 됐습니다. 저희가 만난 부모들은 2022년 우리 곁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상주 자리를 지키는 건 고인의 친구들입니다.
아들 잃은 어머니의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올해로 30살이었습니다. 때론 남편 같고 때론 친구 같던 아들은 이젠 영정사진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무뚝뚝함 속에서 엄마를 살피는 거, 자기는 항상 엄마 옆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런 거를 항상 얘기했었어요. 최근 찍은 가족 사진을 찾아오기도 전에 아들은 떠났습니다. 왜 그 좁은 골목에 사람을 다 그리 몰아놓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고요. 사고 당시 사람들이 뒤엉키는 급박한 순간에도 더 힘든 상황에 있던 사람을 생각했다고 친구들은 전했습니다. 그 옆쪽에 있는 사람이 엄청 좀 힘들어하는 압박이 많이 되는 상황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이쪽으로 밀면서 공간을 확보하라고. 숨진 김 씨와 같은 나이,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홀로 빈소를 지킵니다. 먼저 안부를 물어주는 살가운 아들이었던 만큼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제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는 아들이었었어요. 수술실 간호사를 꿈꾸던 착한 딸도 이제 다시는 만날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있던 사고라는 생각에 현실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미리 통제를 하고 지순 유리시키고 이랬으면 어땠을까. 이거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네, 이 참사를 취재하고 있는 심수미 기동 이슈 팀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축제 한가운데에서 벌어진 참사입니다. 유족들의 안타까운 심경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죠. 네, 길었던 코로나 끝에 3년 만에 맞이한 노 마스크 축제였습니다. 그만큼 유족들이 기억하는 고인의 마지막 모습은 행복한 이 기대에 들뜬 모습이었기 때문에 더욱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그젯밤 이태원 심폐소생술 현장부터 임시 안치소 그리고 각 지역의 장례식장과 빈소에 이르기까지 두루 취재를 해왔는데요. 감히 가까이 다가가서 말을 걸지도 못할 만큼 오열을 하고 또 일부는 혼절을 하는 모습까지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모든 참사 현장이 그렇겠지만 취재 현장에서 본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네, 사망자 150명 가운데 20대 청년들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만큼 이 자녀를 잃은 부모님의 비율도 매우 높은 건데요. 그만큼 여느 장례식장보다도 곡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 참사 희생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렸던 중3 학생의 경우 어머니와 함께 이 축제에 나갔다가 모녀가 함께 참변을 당해서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네, 이건 정말 누구나 갈 수 있는 축제였고 누구나 당할 수 있었던 참사였습니다. 네, 최근 여의도 불꽃축제부터 시작해서 각 지역에서 축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가을이라 이 밤 나들이 하기도 매우 좋은 날씨였고요. 20대가 가장 많기는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중학생부터 또 50대 중장년층까지 피해자들의 연령대는 매우 다양합니다. 모두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또 가까운 지인들과 주말을 즐겁게 지내려고 했던 시민들이었습니다. 네, 저희 뒤에 지금 합동 분향소가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참사를 보고 많은 충격을 받았고 또 남의 얘기 같지 않고 그래서 분향소를 찾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죠. 맞습니다. 저희 이 분향소는 이곳 서울광장 외에도 참사 현장인 이태원역과 또 녹사평역에도 있습니다. 오늘 종일 현장을 취재했던 저희 취재 기자들에 따르면 이태원역 이 꽃과 추모 메시지를 놓고 가는 추모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그리고 또 퇴근 시간을 활용해서 이곳 추모를 하러 찾아왔기 때문에 이 뒤에 보시는 것처럼 길게 줄이 늘어선 모습도 자주 보였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현장 외에도 온라인 공간에서도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죠. 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는 검은 화면 또 국화 이미지와 함께 이번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글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의 생존자 이선민 씨는 경제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별다른 이유 없이 사람이 죽어나간다는 것이 희한하다면서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어떤 말이라고 위로가 되겠느냐만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말만은 하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사건 영상이나 사진을 아예 보거나 또 공유하지 말자는 캠페인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3만 불, 또 주요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자긍심을 가졌던 국민들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대형 참사에 우울감, 허탈감, 또 애도의 마음을 계속해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네, 심수미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위로와 치유는 책임을 가리는 데서 출발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라고 만들어 놓은 곳, 행정안전부입니다. 그곳의 장관의 발언은 많은 사람의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오늘 분향소에선 특이사항이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총리도 경찰도 비슷한 대답뿐입니다. 안전, 이 두 글자인 적당히와 예외란 게 없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건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고민해야 하는데 아직도 해명의 해명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먼저 윤정민 기자입니다. 경찰은 오늘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위험 예측을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헬로윈 기간에 이태원에 상당한 인원이 모일 걸로 예상은 했지만 대규모 인명사고가 날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당시 현장에 나간 간부들도 인파가 급작스럽게 늘어난다고는 생각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번 참사를 두고 경찰은 줄곧 주최자가 따로 없는 행사였다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열렸던 비슷한 행사와 사고 전날 상황 등으로 미루어 위험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은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이더라도 주최 측이 없으면 경찰이 대응하는 매뉴얼도 없습니다. 비판이 잇따르자 뒤늦게 주최자가 없어도 사람이 많이 모일 걸로 예상되면 어떤 수준으로 개입할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장관 발언으로 무리를 빚은 행안부는 오늘도 브리핑으로 논란을 키웠습니다. 차관급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불편한 질문을 피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겁니다. 그 질문 나온 건 다 소화를 해야 되는 건가요? 해당 발언은 행안부 속기록엔 공백으로 처리됐습니다. JTBC 윤정민입니다. 경찰을 미리 배치해서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상민 장관의 발언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의 최종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조문했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에게 논란이 된 어제 발언에 대해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오기 전까진 섣부른 예측이나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선 안 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어제 정부 브리핑에서 경찰을 배치해서 막을 사고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서울 도심 시위로 경찰력이 분산됐다고도 말했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여러 가지 소요와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곳으로 경찰 경비 병력들이 좀 분산됐던 그런 측면은 있었습니다. 이 장관 스스로 정확한 사고 경위가 밝혀지기 전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을 해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행안부는 오늘 오후 국민께서 염려하실 수도 있는 발언을 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사고 당일 광화문 시위엔 경찰 기동대 등 6,500명이 배치됐습니다. 이태원엔 경찰 137명이 배치됐습니다. 대부분 현장 통제가 아닌 마약과 성범죄 등 범죄 예방에 투입됐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헬로윈 행사처럼 주최자 없이 시민이 모이는 경우는 재난안전법에 따로 규정이 없었다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난안전법상 국가와 지자체는 재난관리의 최종 책임자입니다. 이런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이 장관의 발언에 여당에서도 아쉽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용산구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하며 이태원 사고를 사회 재난으로 인정한 만큼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행안부와 경찰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를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경찰은 참사 원인을 밝히기 위해 500명이 넘은 인원을 투입했습니다.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하고 목격자 조사를 진행하면서 당시 상황을 다시 구성해보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뒤에서 밀기 시작해 사고가 시작됐다는 목격담에 대해서도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약 단속 등을 위한 경찰까지 137명에 불과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자 수사에는 대규모 인원을 투입한 걸로 보입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이라며 누군가 온라인에 올린 글입니다. 20대로 보이는 남성 무리가 밀어라고 말하며 앞으로 밀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우르르 넘어졌다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한 남성이 토끼 머리띠를 하고 있었다고도 적었습니다. 이런 목격담은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런 의혹이 계속 퍼져나가자 경찰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우선 언제 어떻게 사고가 시작됐는지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CCTV 52대의 영상과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들까지 모두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목격자와 부상자 등 어제 하루에만 44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압수수색을 비롯한 강제 수사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경찰은 정확한 참사 원인을 밝히겠다며 561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사고 당일 현장에 있던 경찰이 마약 단속 등을 위한 인력까지 137명에 불과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자 수사엔 대규모 인원을 투입한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에 개정된 검찰청법이 시행되면서 대형 참사는 검찰이 아닌 경찰이 수사하게 돼 있습니다. 검찰은 직접 수사 권한이 없다며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 신속히 처리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정부 대응에 대해서 심수미 기자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이상민 장관에 이어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오늘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을 했죠. 네,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지자체와 또 경찰의 책임론이 부각되는 것에 대해 한덕수 총리가 많은 반론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반론이요? 네, 오늘 오전 이곳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에서 만난 기자들의 질문에 한 답변입니다. 어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력을 늘린다고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다라고 말해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한 총리 역시 정부 차원의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네, 물론 정확한 사고의 원인은 계속 따져봐야겠죠. 그런데 정부는 왜 이렇게 논란의 발언을 계속하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참사의 경우 나도 당할 수 있었다라는 불안감 그리고 우울감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희생자와 또 사건 희생자와 유족뿐 아니라 전 국민적인 추모와 애도의 물결이 일렁이고 있는 건데요. 오늘 이 장관은 자신의 발언을 해명하면서 정치적 선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말을 했는데 혹시라도 이 같은 국민적인 공분이 이 정부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흐르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위기가 읽히는 발언입니다. 네, 수사에는 지금 경찰을 500명 넘게 투입을 한 상태입니다. 참사 전에 현장에 이만큼 투입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뒤에서 밀어라고 외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현장 목격자의 발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때문에 당연히 경찰도 사실관계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겁니다. 네. 하지만 현재 막을 수 있는 참사 아니었느냐라고 주장이 나오는 데에는 경찰과 지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인파가 몰려드는데 제대로 된 안전 펜스가 없어서 차도에도 사람이 쏟아진다. 인근 상인들은 112에 신고를 하기도 여러 번이었다고 저희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네. 경찰은 이번 참사의 원인을 단순히 현장에 있었던 몇 명의 행동 때문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이 같은 정부의 안전관리 소홀 의혹에 대한 수사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심수미 기자는 잠시 뒤에 다시 나와주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실제로 이상민 장관의 말대로 우려할 만한 인파가 아니었는지를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태원에 특별히 많은 사람이 모여있던 게 아니었다. 이건 맞는 말입니까?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엊그제 참사 당시의 순간에 이태원역에 얼마나 모여 있었는지를 추산한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참사가 난 직후인 밤 10시에서 11시 사이 이태원 관광특구 전체에 5만 8천 명 정도가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바로 서울시의 실시간 도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서울시가 KT 자료를 근거로 휴대전화 이용자가 어디에 많은지 실시간으로 파악해 보여주는 일종의 인구 혼잡 지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루 종일 이태원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내린 사람들이 13만 명이었다. 이 정도만 나왔는데요. 이 사고 순간에 얼마나 있었는지 집계된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다른 곳들에 비해서 얼마나 많았다라는 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네,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엊그제 밤 11시 이태원의 혼잡 지도를 보시고 있습니다. 색깔이 붉을수록 사람이 많다는 뜻인데요. 인파가 몰렸던 이 해밀턴 호텔 부근이 상당히 짙은 붉은색으로 보입니다. 이 지도에서는 일정 구역, 그러니까 가로 50m, 이 세로 50m 공간에 얼마나 있었나를 추정하는데 2,843명이 있었다는 게 서울시의 실시간 데이터 결과입니다. 이 반면에 같은 시간, 같은 크기의 공간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압구정 로데오 거리엔 많아야 906명, 그리고 강남역 인근은 1,242명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혼잡했던 공간만 비교하면 이태원이 이 압구정의 3배, 강남역의 2배 인파가 몰렸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실시간 혼잡 지도이기 때문에 좀 시간대별로도 좀 볼 수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해밀턴 호텔의 부근을 보시겠습니다. 이 오후 8시에는 2,261명이었는데요. 9시, 10시 계속 늘어서 11시에 인파가 가장 많이 밀집돼 있었던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사고 신고가 처음 접수된 시간이 10시 15분 정도였는데 이렇게 그 이후에도 이태원 사고 지역에 사람이 밀집돼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때문에 구조대가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혼잡 지도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까? 네, 서울 시민들이 이 혼잡한 곳을 피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이 2달 전에 나왔습니다. 네. 서울시가 KT 이용자의 신호를 5분 단위로 집계를 한 뒤에 이걸 근거로 다른 통신사들 이용자 수까지 추정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서울시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이 혼잡 지도를 안전사고 예방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뭐 앞으로 활용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자료가 이미 있었는데도 활용하지 못했던 이유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지은 기자와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앞서 보신 것처럼 데이터를 살펴보니 이상민 장관 말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매우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2016년부터 이태원 골목이 달라져 온 모습을 쭉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갈수록 사람들이 늘고 또 길을 막는 장애물도 많아지면서 우려할 만한 인파가 예상됐다는 지적입니다. 박창규 기자가 보여드리겠습니다. 2016년 헬로윈, 이태원 해밀턴 호텔 뒤는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참사가 난 바로 그 골목 뒤편, 업소에 들어가려는 손님들이 줄을 섰고 행인들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곳곳에서 재질이 미끄러운 전단지 뿌리는 모습이 포착되고 음악과 나팔 소리, 환호가 뒤섞입니다. 이건 뭐예요? 소리예요? 좁은 골목엔 물건과 음료를 파는 노점들이 들어섰습니다.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모습입니다. 2017년 이해 역대 최대 인파 20만 명이 모였습니다. 가장 복잡한 곳은 역시 해밀턴 호텔 근처. 영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노점도 늘어나는 게 눈에 띕니다. 2019년 상인회에서 나온 직원이 거리 안내를 맡았지만 사실상 손을 놨습니다. 해밀턴 호텔 골목 뒤편, 왼쪽엔 주류 광고판 역할 차량이 섰고 오른쪽엔 즉석 사진 부스가 들어섰습니다. 해마다 노점이 늘고 길은 좁아집니다. 코로나가 덮쳤던 지난해는 확연히 덜 복잡합니다. 공무원들이 골목 가운데서 한 명씩 발열을 확인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장면을 상황이 다르지만 앞으로 골목 안 안내를 시도해볼 단서는 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올해 3년 만에 찾아온 대목에 상인들은 더 공격적인 영업을 했습니다. 줄선 손님이 인파와 섞일까 구조물을 만들고 거리 곳곳엔 야외 테이블을 내놨습니다. 19시부터 22시까지 단속을 했어요. 아마 그때 당시에는 없었을 건데 이후에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괜찮을 거야라고 안심하는 사이 임계점이 찾아왔습니다. JTBC 박창규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올해는 10만 명 넘게 모였던 걸로 추산이 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배치한 소방대원은 12명이었는데 모두 민간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비상근무한 구청 공무원들은 노점 14곳을 단속했습니다만 안전을 위한 대비는 없었습니다. 백희영 기자입니다. Maybe over 30 minutes for police officers to arrive. Only 4 police officers and emergency services took even longer. And I couldn't do anything. 참사가 일어난 순간 가장 필요한 건 구급대원이었습니다.
10만 명 넘게 모인 좁은 거리. 언제든 사고와 부상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기한 구급대원은 단 한 명도 없었고 구급차나 응급 인력도 없었습니다. 참사 당일 현장에 있었던 소방요원은 12명.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6명씩 2시간 간격으로 교대 근무했습니다. 그나마 정식 소방관이 아니었고 모두 소방의용대원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주최자 없는 민간 행사기 때문에 안전대책 마련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용산구청과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회의 한 번 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용산구청은 지난주 긴급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구청 관계자 12명이 모였고 내용은 코로나 방역과 민원 대응, 범죄 단속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용산구 직원 160여 명이 비상근무했지만 실적은 노점상 단속 14건이었습니다. 평상시에는 나오는 테이블들이 좀 있어요. 인원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니 그런 것들이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로정비 특별 단속을 했어요. 투입경찰은 137명. 하지만 주무장관은 참사 하루가 지나도록 숫자조차 몰랐고 경찰 병력은 정확히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10년 넘게 이어져 온 대형 축제지만 관리 책임이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는 경우가 거의 사실은 뭐 상황이나 유례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관리 주체도 안전을 돌보지 않는 사이 150명 넘는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JTBC 백희영입니다. 참사 이후의 구조 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비상대응 매뉴얼이 있는데 저희 취재진이 들여다보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정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급차가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구급차가 현장에서 빨리빨리 빠져나가야 환자를 이송시킬 수 있습니다. 어렵게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많은 사상자가 나온 뒤였습니다. 시신들이 한 59에서 69 정도 있고 다들 이제 옷으로 얼굴을 덮고 있고 길 좀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소리치면서 의료 장비를 이동시킨 경우가 있어서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다수의 사상자가 나올 수 있는 사고에 대비 또는 대응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단계별로도 나눠놨습니다. 큰 행사가 열리면 평시에서 관심 단계로 올리고 감시 활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사상자가 발생한 주의 단계부턴 의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다수의 사상자가 나올 수 있는 사고의 인원이나 규모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 구급차와 의료진을 미리 배치하는 등 먼저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감시 활동을 나갈 기준조차도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참사는 관심 단계가 순식간에 지나갔다며 주최 측이 없는 자발적인 행사였기 때문에 사전에 의료 지원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체가 있고 없건 간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면 위험한 건 사실인데 개선해서 또 조금 더 업데이트된 이런 매뉴얼로 운용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야 되거든요. 미리 준비해서 의료진 등을 먼저 배치하지 못하면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는 이미 늦은 거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환자들을 병원으로 보내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치료가 급한 환자들부터 가까운 병원으로 갔어야 하는데 저희가 확인해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체 사상자의 30% 가까이가 한 병원으로 몰리면서 환자 분류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컨트롤타워인 보건복지부는 협업을 했기 때문에 누구 책임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만 했습니다. 김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응급실 앞으로 구급차들이 줄을 섭니다. 끝도 없이 들어옵니다. 참사 현장에서 제일 가까운 순천향대 서울병원입니다. 불과 1km 떨어져 있습니다. 취재 결과 지난 29일 밤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이곳에 온 사상자가 85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체 사상자 303명의 30%에 가까운 숫자가 한 병원에 몰린 겁니다. 응급실 병동은 30개입니다. 병원 측에 따르면 이 중 79명은 이미 사망한 채 도착했고 4명은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치료를 받다 이 가운데 3명은 숨졌습니다. 2명은 경상이었습니다. 한 병원에 너무 많은 희생자들이 몰리면서 급하게 치료할 환자들이 더 먼 곳으로 보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소생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가장 먼저 이송하는 거고 사망자나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는 후순위거든요. 환자 분류를 잘못한 거고 우선순위를 잘못 택한 거죠.
이번 참사 같은 상황이 일어나면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병원 배정을 통지합니다. 하지만 어느 병원으로 각각 몇 명의 환자들을 보냈는지조차 밝히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가장 가까운 곳이어서 그렇게 됐다고만 밝혔습니다. 또 관계 부처, 기관들과 협업을 하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말하기 힘들다며 정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네, 다시 서울광장 합동분향소 앞입니다. 여러 시민들이 추모의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사의 가정이란 없습니다. 그럼에도 만약 이것만 했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자꾸 떠올리게 됩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입니다. 지금부터 그런 내용의 소식들입니다. 사고 현장에선 참사가 일어나기 전부터 위험 신호가 여럿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으로 쓰러지기 1시간 전쯤에 한 시민은 파출소에 찾아갔습니다. 사고가 날 것 같다, 통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경찰도 들어가기 어렵다였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대규모 압사 참사가 나기 1시간 전쯤인 지난 29일 밤 9시 16분쯤 이태원에서 인터넷 실시간 방송을 하던 한 시민이 방송 도중 인근 파출소에 갑니다. 골목길 인파 속에서 겨우 빠져나왔는데 갖고 있던 핸드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왔는데 사람들이 계속 밀어요. 안에 지금 사고 날 것 같아요. 저기 딱 나왔는데 밀려서 나왔는데 가방이 없어진 거예요.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제대로 모르시겠네요. 아침이면 저희 유실물 다 들어올 텐데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고요. 이 경찰은 골목길 진입이 어렵다고도 말합니다. 저희도 지금 거기 들어가기 좀 어렵거든요. 이어 이 시민은 사람들이 다칠 것 같다며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저기 통제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진짜 다칠 것 같아요. 일단 하러 나가고 있는데 아니 사람들이 그냥 밀어요 위에서. 어디 중간에 다칠 것 같은데? 이 대화가 오가던 시각 이미 이태원역 일대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곳곳에서 작은 떠밀림 사고가 났고 일부 시민들은 경찰에 위험을 알렸습니다. 이따금씩 경찰관이 보이지만 대로변에서 보행자와 차 사이 안전관리를 하는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로 많이 올 줄은 몰랐다는 경찰. 이때부터라도 인원을 신속하게 늘려 현장 관리를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자, 경찰과 지자체가 이랬다면 어땠을까요? 참사 3시간 전쯤 한 시민이 나섰습니다. 길이 꽉 막혀 있다면서 앞뒤로 말을 전했습니다. 이걸 듣고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움직이며 빠져나갔습니다. 당시 그곳의 인파는 한 사람의 지혜 덕분에 비극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성화성 기자입니다. 내려가려는 사람과 올라오려는 사람이 뒤엉켰습니다. 사람들은 꼼짝하지 못합니다. 이때 한 여성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앞으로 전달해주세요. 근데 여기 뒤에 꽉 막혀 있으니까 못 올라온다고. 잠시 올라오실 분 대기해 주시고 내려가실 분 이동해요. 이 말을 들은 시민들이 그대로 전합니다.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내려가시는 여성은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올라오시지 말고 기다리세요. 올라오실 분은 내려가는 거 먼저 해요. 시간이 갈수록 꽉 막혔던 게 조금씩 풀렸습니다. 참사가 일어나기 3시간쯤 전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이 여성의 통제 덕분에 무사히 빠져나왔다는 댓글도 눈에 띕니다. 제일 중요한 게 빨리 주변 사람들한테 위험을 알리는 거, 주변에 그런 경고를 할 수 있었다는 게 정말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미 골목의 밀집도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통행을 제한하는 안전요원은 보이지 않습니다. 가로 3m에 불과한 좁은 골목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결국은 도미노처럼 넘어지며 대형 참사를 막지 못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네, 대규모 집회나 축제 주변의 지하철역은 열차가 서지 않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이런 조치라도 했으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결정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기관 사이의 책임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이태원역에서 수십 걸음만 옮기면 사고가 난 골목입니다. 지하철 무정차 통과라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이렇다 할 기준이 없었습니다. 승강장이나 대합실이 혼잡할 때 안전사고가
우려될 때 시행하는 건데 딱히 막 정해진 수치화된 그런 건 없어요. 구청이나 경찰 요청으로 해왔는데 이번엔 사전 요청이 없었다는 게 서울교통공사 입장입니다. 사건 발생 1시간 이후에 요청을 받았거든요. 23시 11분 전이고 오히려 임시 열차를 더 편성해서 운영했었어요. 사고 뒤 도로가 막히면서 돌아갈 길은 지하철뿐이라 오히려 열차를 더 늘렸다는 겁니다. 경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고 사흘 전 간담회 때 적극 검토를 요청했고 사고 30분쯤 전인 밤 9시 38분 전화로 또 요청했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자 교통공사는 9시 38분은 오히려 이태원 역장이 경찰에 연락해서 출입구 통제를 요청한 시간이라는 재반박까지 내놨습니다. 책임 떠넘기기로 번진 겁니다. 무정차 결정이 어려웠다면 대안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2주 전 지구촌 축제 때 이태원은 차 없는 거리였습니다. 구청과 경찰이 협의하면 차도 일부라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서로 통제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제 역장님은 의견을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태원 역장님도 오셨어요. 뭐 패스 하겠다. 사람이 너무 많이 오면 뭐 그런 얘기 해주시고. 그러나 의견만 나오고 실제 조치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꽉 막힌 도로에 불법 주정차까지 겹치면서 구급대 출동은 늦어졌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올해 들어 열린 큰 축제들을 돌이켜봤습니다.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거리두기가 풀리자 사람들이 몰렸고 사고의 조짐이 여러 차례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번엔 참사를 막지 못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빼곡히 들어찬 사람들. 3년 만에 열린 한강변 야시장에 이틀 동안 13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교통 대란도 함께였습니다. 차가 막히는 지역이거든요. 그 지하가 완전히 마비돼 있었어요.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장소를 여의도로 바꿨습니다. 안전관리요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8일 여의도에서 열린 불꽃 축제에도 100만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교각 그 바로 아래 자리는 모든 자리가 다 꽉 찼을 정도였어요. 좋은 자리를 찾는 시민들이 한강 산책로에 아침 일찍 몰렸고 축제가 끝난 뒤 거리는 쓰레기장이 됐습니다. 잠실 운동장에서 열린 행사에서는 귀가자들의 음주운전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바깥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 올해 대규모 행사가 잇따라 열렸고 무질서와 사고도 늘었습니다. 특히 거리두기 기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 길어서 억눌린 심리가 한꺼번에 표출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전조 현상이 반복된 만큼 젊은이들이 많이 몰리는 헬로윈 행사에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 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방역을 이제 강화했던 그런 이제 작년 재작년 그 상황하고는 좀 이제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참석자가 좀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는 없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네, 참사가 나기 전 이태원에 간 시민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몰렸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있으니 조심하란 경보가 왔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거란 목소리가 나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사고 당일인 지난 주말 이태원엔 발 디딜 틈 없이 인파가 들어찼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는 가까운 통신사 기지국과 초단위로 교신하며 위치 정보를 남깁니다. 통신사들은 실시간으로 특정 지역에 몇 명이 모이는지 알 수 있는 셈입니다. 이를 활용해서 이번처럼 사람이 갑자기 몰릴 때 조심하라는 경보를 보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거란 목소리가 큽니다.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지금이라도 기지국 정보를 활용한 경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은 행정안전부의 재난 문자 메시지입니다. 그동안의 재난 문자는 이제 주로 자연재난 중심으로 많이 보내졌었는데요. 이런 이태원과 같은 사회 재난에도 재난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현재 태풍, 홍수 같은 자연재난을 중심으로 재난 문자를 보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번처럼 큰 행사가 열릴 땐 해당 지자체가 미리 행정안전부와 상의해 재난 문자를 보낼 준비를 해놔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시민 가운데도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도움은 확실히 될 것 같아요. 네, 몰릴 거를 일단 알고 가는 거니까 조금 더 예방이 되지 않을까. 이처럼 사고가 나기 전 예방뿐만 아니라 사고가 난 뒤 빨리 경보를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태원 참사는 밤 10시 15분에 첫 신고가 들어왔지만 재난 문자는 그로부터 1시간 반이 더 지나서야 왔습니다. 재난 문자가 더 일찍 왔다면 사람들이 덜 몰려서 이번처럼 구급차가 도로에 갇히진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자, 다른 나라에서도 헬로윈 행사를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역시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안전을 위해 어떤 조치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홍콩의 란콰이퐁 거리입니다. 구불구불 좁은 오르막길이 이어집니다. 우리 이태원과 비슷합니다. 헬로윈을 하루 앞둔 어젠데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곳곳이 통제돼 있습니다. 거의 경찰이 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들이 몰리는 곳마다 우회로를 만들었습니다. 큰 길은 15분 간격으로 사람을 밀어내기 식으로 비웁니다. 한꺼번에 많이 몰리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거리 자체를 일방통행으로 만든 곳도 있습니다. 절로 못 가네요. 역주행 못해요. 네, 역주행은 불가능해 보여요. 좁은 골목은 아예 막았습니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중심가 일대는 차도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통제 기간도 헬로윈 하루 전인 어제 오후 2시부터 다음 날인 11월 1일 새벽 5시까지로 정했습니다. 미국도 비슷합니다. 뉴욕 역시 헬로윈 때 주요 100개 구간에서 차를 몰거나 주차할 수 없습니다. 맨하튼과 브루클린의 좁은 골목은 대부분 막았습니다. 군중 관리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미리 사전에 병목 지역, 군중의 수, 방해물에 대한 선제적 제거 등 능동적 행정 마인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미리 조금만 준비를 했어도 안타까운 희생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네, 이번 참사를 취재하고 있는 심수미 기자와 다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물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위험 시그널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미리 조금 세심하게라도 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구체적인 원인이나 양상은 다르지만 10년 주기설, 20년 주기설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대형 참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도 만들었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즉 재난안전법입니다. 이 법에서는 재난을 예방하고 또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또 재난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위험구역을 설정하거나 통행을 제한하거나 또는 강제 대피할 수 있는 권한도 줬습니다. 네, 또 하나 아쉬운 게 참사 직후죠. 사람이 깔렸다는 최초 신고가 이제 접수가 됐고 소방에서 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까지 접근을 하지 못했는데 인파의 그 통제를 이렇게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거리두기가 풀린 이후에 압사 사고는 흔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이스라엘에서는 수만 명이 몰린 성지순례 행사에서 44명이 사망한 일도 있었는데요. 사전에 위험 신고, 재난 발생 우려를 파악해서 이런 조치를 시행하고 또 책임도 져야 하는 정부로서는 앞선 해외 사례를 꼼꼼히 따져보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 짚었지만 국무총리나 행안부 장관은 예상할 수 없었다라는 취지의 답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 소재는 어떻게 가려지게 될까요? 네, 사전에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협조 요청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또 무정차 제한을 누가 먼저 제안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을 두고 관련 기관은 서로 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요청을 했는데 상대 기관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요. 경찰과 용산구청 또 서울교통공사가 서로 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당장 조금 전에도 서울청 112 상황실장이 기자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신이 이태원 역장과 주고받은 통화 내역을 공개를 하면서 서울교통공사의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따름입니다. 이런 대형 참사가 벌어질 때마다 책임자들을 재판에 넘겨왔던 검찰은 또 한 발짝 물러나 있는데요. 지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로 자신들은 대형 참사에 대한 수사는 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무려 150명이 넘는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사건입니다. 검경 따질 것 없이 제대로 된 책임 소재가 가려져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심수미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 참사의 희생자들 가운데는 10대도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을 비롯한 모두 11명의 청소년들입니다. 교육당국도 이제부터는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 갔을 때를 대비한 안전교육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조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A군은 학교 친구 3명과 이태원에 갔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친구 2명은 가까스로 빠져나왔지만 A군과 다른 친구 1명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배려심이 깊었습니다. 원래 심성이 착했어요. 인사성도 정말 바르고 생일도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진짜. 충격을 받은 아버지는 빈소를 지키다 쓰러졌습니다. A군을 비롯해 이번 참사로 숨진 10대는 모두 11명입니다. 중학생 1명, 고등학생 5명이고 모두 서울 학생들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도 있고 교사도 3명 희생됐습니다. 교육부의 안전교육 7대 영역 표준안입니다. 생활안전과 재난안전, 응급처치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재난안전 중 화재나 폭발, 테러 등에 대한 안전교육은 있지만 밀집 지역에 대한 건 없습니다. 학교 안전교육에서도 인파가 몰리는 밀집 지역의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헬로윈 행사가 많은 주말을 앞두고는 각 학교에 학생 안전공지도 없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밀집 지역에 대한 학교 안전교육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도 희생자가 나온 학교에 특별 상담실을 설치하고 치료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이번 참사 현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함께 나서서 심폐소생술을 도왔습니다. 이런 응급 상황에서의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혹시나 환자에게 문제가 생겨도 법적으로 어느 정도 보호를 해줍니다. 한편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법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쓰러진 사람들의 가슴을 누릅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겁니다. 심장이 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단 4분입니다. 이미 수십 분째 깔려 있었기 때문에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이었습니다. 밑에 한 명씩 내려오는데 구조돼서 이제 의식이 없는 사람들을 케어를 잘 못하니까 아마 일반인 분들이 다 이제 심폐소생술을 해주신 거죠, 처음에는. 현행법은 응급처치 과정에서 혹시 환자에게 문제가 생겨도 법적으로 보호를 해줍니다. 의료진은 물론 일반인도 할 수 있는데 고의나 심각한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위급한 환자가 있을 때에는 머뭇거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심폐소생술을 한다면 고개를 젖혀 기도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양손 깍지를 끼고 팔을 편 채 가슴의 가운데 부분을 눌러줍니다. 5cm가량 들어가는 강한 힘으로 1분에 100회가량 빠르고 일정하게 계속해야 합니다. 다만 환자가 숨졌을 경우엔 형사 책임을 완전히 면할 수는 없습니다. 응급조치 과정에서의 잘잘못을 따져 실수에 대해 일부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선뜻 나서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좀 더 확실하게 법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또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을 구조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법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회에서 몇 차례 도입이 논의됐지만 모두 무산됐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번 참사가 드러낸 제도적인 허점들도 짚어보겠습니다. 참사가 난 골목길은 폭이 3m 정도인데 실제로는 더 좁았습니다. 꼼수로 만든 임시 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희생자가 많이 나온 사고 현장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사고가 난 골목입니다. 희생자가 나온 사고 장소 바로 옆에는 분홍색 임시벽이 설치돼 있습니다. 폭은 약 70cm 정도로 안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있습니다. 건축법상 도로의 폭은 4m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골목길 3m밖에 안 됩니다.
가뜩이나 좁은 길은 이 임시벽 때문에 더 좁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통행을 위해 공터로 남겨둬야 하는 공간입니다. 실제로 2016년에 이 공간에 건축물이 있었지만 구청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철거됐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임시벽은 불법은 아닙니다. 지붕이 없어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호텔 측도 가벽만 세워 건축물이 아닌데다 20년 동안 계속됐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꼼수라고 지적합니다. 도로가 건축물과 내려갈 때는 그 사이에 여유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전기가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편법으로 여유 공간을 설치를 해버리는 거죠. 근처 다른 골목길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해밀턴 호텔의 건축물 대장입니다. 호텔 뒷면 17제곱미터가 무단 증축됐다며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도로 확인해보니 사고가 난 골목 근처입니다. 사고 당일 사진에서도 사람들 통행에 지장을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길이 더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호텔 측은 영업을 위해서 과태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참 안타깝네요. 이게 장애물로 작용하고 시야를 제한하게 되고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데 영향이 있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확실히. JTBC 김한수입니다. 또 대표적인 제도적 허점 가운데 하나가 주최 측이 없는 행사에서는 안전관리 매뉴얼이 무용지물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또 안전사고가 났을 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도 손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효환 기자입니다. 행정안전부엔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이 있습니다. 순간 인파가 1,000명 이상 모일 걸로 예상되는 축제엔 안전관리계획을 세워두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처럼 주최가 뚜렷하지 않은 자연발생적 축제엔 무용지물입니다. 이 제도가 생긴 건 2005년 10월 상주 시민운동장 압사 사고가 벌어진 뒤입니다. 가요 프로그램을 보려고 몰린 인파 1만 명 중 11명이 압사하면서 매뉴얼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엔 허점이 있었던 겁니다. 당시 재판부는 상주시장과 주최 측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선고는 금고형 집행유예에 그쳤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습니다. 해외에선 좀 다릅니다. 일본에선 2001년 효고현 불꽃놀이 축제 때 11명이 숨지고 24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일본 대법원은 경찰과 지자체 관계자에게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후 민사재판에서도 지자체와 경찰 그리고 경비업체는 약 50억 원을 배상하란 판결을 받았습니다. JTBC 유요한입니다. 네, 다시 퇴근길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서울광장 합동 분향소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에게 남겨진 트라우마 얘기입니다. 참사 현장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생존자를 저희 취재진이 만나봤습니다. 바로 옆에서 선체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죠. 그런데 왜 참사 현장에 갔냐는 비난과 조롱의 댓글이 더 힘들게 한다고 했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29일 밤 내리막길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그냥 10초에서 15초도 안 되게 슥 넘어갔고요. 사람이 낑기니까 내리막길에서 왼다리는 거의 약간 까치발 상태로 점점 압박은 심해졌습니다. 그냥 거의 죽을 것 같다. 그냥 좀 저도 처음 느껴보는 정도의 압력을 몸으로 겪은 거라 목소리도 숨을 내뱉으면서 이제 보내는 건데 그거 자체가 안 되니까 바로 옆에 있던 한 여성은 선체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사람이 앞뒤 양옆으로 다 낑겨 있다 보니까 넘어지진 못하고 제자리에서 그냥 이제 늪에 빠지는 사람처럼 바닥으로 쑥 내려가시더라고요. 붙잡았지만 끌어올릴 힘이 없었습니다. 겨우 빠져나왔지만 그날의 기억을 잊기 힘듭니다. 한 번이라도 그 반대편으로 나가셔가지고 더 이상 좀 진입하지 말고 그 자리에 가만히만 있어달라라고 했으면은
조금 더 희생자가 덜 나오지 않았을까. 어제 하루 종일 그 생각만 들더라고요. 온라인에 올라오는 댓글은 더 힘들게 합니다. 기사나 뭐 뉴스나 댓글 같은 거를 보게 되더라고요. 온라인이라고 너무 좀 조롱도 하시고 좀 비난도 하시고.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다 하루 정도는 조금 다른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간 곳이었습니다. 희생자도 다친 사람도 모두 이런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JTBC 박상우입니다. 네, 참사 현장엔 많은 사람들을 살린 의인도 있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심폐소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생긴 상처의 흔적이 길게 남았다고 합니다.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분을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우선 공익을 위해 이렇게 인터뷰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인근 가게에서 보안요원으로 일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당시의 구조 상황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당국대학교 체육대학에서 다니고 있는 대학생이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 당시에 가게 보안요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빼내려고 노력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양옆에서 사람들이 좁혀져 와서 밑에 있던 분들을 어떻게 해도 뺄 수가 없었고 일단 제 눈에 보이는 대로 최대한 빼내었습니다. 예, 일하던 가게에 그 많은 분들을 대피시킨 게 맞는 거죠? 맞습니다. 예, 구하신 시민 중에서 어린 아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예. 아이라도 가게 안으로 넣어달라고 하셔서 제가 그 아이의 겨드랑이를 잡고 제 뒤에서는 외국인 분들이 제 허리를 잡고 있는 힘껏 빼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팔다리가 계속 주무르면서 어떻게든 말을 걸어주었었습니다. 네, 구조 후에는 심폐소생술도 하셨다고요? 네, CPR을 하는데 입이랑 코에서 계속 피가 나오고 있어 보고 있기 좀 힘들었지만 30분이고 1시간이고 계속 해보았습니다. 나중에는 빼낸 사람들이 계속 몰려 들어와서 계속해서 CPR을 했고 지금은 그분들의 얼굴조차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 지금은 일상생활이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그날 저는 집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를 손을 붙잡고 계속 울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화장실도 혼자 가면 무서웠고 눈을 감거나 조금이라도 어두워지면 살려달라는 분들의 눈이 보이고 밑에서 살려달라는 제 발목을 붙잡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어서 사실 지금은 조금 힘듭니다. 예, 혹시 정부가 안내하는 심리센터에는 전화를 해보셨습니까? 그거는 잘 제가 대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전에 듣기로는 큰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걸로 들었는데 더 이상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명을 구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와중에도 공익을 위해서 인터뷰에 나와주셨습니다. 이 역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빠른 회복을 기원하겠습니다. 네, 사고 당시의 영상들이 정제되지 않은 채 소셜미디어를 비롯한 온라인에 유포됐습니다. 이를 본 시민들은 큰 충격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트라우마를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정부가 더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가람 기자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과 영상은 이태원 참사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온라인에선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은 자료들이 공유되고 있는데 이태원 참사에 대한 충격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희생자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등의 비방글은 유족에게 더 큰 트라우마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영상과 콘텐츠를 접했을 경우에 충격은 더욱더 커지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그 회복이 더욱더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오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자극적인 현장을 여과 없이 노출한 사진과 영상 11건에 대해 삭제 또는 접속 차단의 시정 요구를 결정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해 혐오감을 줘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경찰은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게시글 6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악의적인 비방글과 신상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선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적인 수사 착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조치 속도보다 영상 등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에 대해 방심위와 경찰은 유족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규정을 위반한 이태원 참사 관련 게시물을 더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가람입니다. 자, 이런 충격은 벌써부터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평소엔 꽉 찬 지하철에 몸을 실었지만 오늘은 그렇게 못했다는 시민도 있습니다. 붐비는 곳에선 두려움을 느껴지기도 합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여느 때 같은 아침 출근길인데 지하철역에선 시민들 마음이 다릅니다. 오전 8시 30분 만원 지하철이 도착하고 평소 같으면 몸을 우겨 넣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멈췄습니다. 보호자에도 사람들 한 번씩 실려간 걸 본 적 있어. 이렇게 이태원 터지면서 오늘 아침에 그래서 일부러 끼면 좀 피하자는 생각으로 좀 나왔어요. 주말 동안 봤던 표정과 아우성이 저도 모르게 생각났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아침에 지하철 탈 때 조금 무섭긴 하더라고요. 아침마다 느끼는 낑김이니까 좀 그런 점에서 약간 계속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유독 희생이 많았던 건 20대 젊은이들. 같은 세대 친구, 동기를 잃었다는 상실감과 붐비는 곳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홍익 구출 쪽에 사람이 많으니까 일부러 다른 출구를 가야겠다. 콘서트도 이제 스탠딩은 되게 무서워서 못 갈 것 같고. 소셜미디어에서 최소한도 가리지 않은 영상이 돌면서 반복해서 참상을 다시 보게 되는 것도 상처를 자꾸 헤집었습니다. 초반에는 뭔가 블러 처리가 안 된 상태로 많이 돌아다녔다 보니까 보게 된 게 몇 개 있었는데 확실히 그 충격도 보는 사람도 충격이 있는 것 같아요. 이태원을 지나가다 우연히 사고 주변을 봤던 이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참사는 지나가도 상처는 오래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잠재된 트라우마가 반복해서 발생할 수 있다며 사고 당시 현장 영상과 사진을 퍼뜨리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권고했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네,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건 치유와 위로입니다. 떠나보낸 자, 남은 자는 물론이고 이를 지켜본 우리 모두 표현하기가 어려운 충격과 상처에 휩싸여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종석 원장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유족과 지인들이 겪을 고통은 감히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상자분들과 유가족분들, 당시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아마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복적으로 그 사고를 떠올리거나 악몽을 꾸신다거나 아니면 그 이태원이나 할로윈 같은 단어만 들어도 뭐 호흡이 곤란해지거나 몸이 마비되는 공황 발작 증세를 경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분들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분들 스스로도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최소 한 달 정도는, 지금부터 한 달 정도는 자극의 원인으로부터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사고를 유발하는 연상케 하는 어떤 그런 것들로부터 많이 멀어지시고 일상이나 본업, 그리고 단순 작업에 좀 집중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주변에서는 이 사고를 떠올리게 하는 유발하는 단어나 언급된 주제를 자제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변에서도 많이 배려가 필요하겠군요. 헬로윈 파티를 간 것 자체를 비판하는 그런 움직임도 아주 일부에선 있거든요. 사실 그게 나는 무관한 사람이다,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오는 그런 데서 기인한 공감하지 못하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이거를 모두의 불행이고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연대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추모와 애도겠죠. 그렇죠. 원인이나 어떤 평가나 판단을 약간 접어두시고 지금 당장은 사상자와 유가족들, 그분들의 삶과 그 존중과 그 애도에 집중하시는 거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구조 활동에 나섰던 의인과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상당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데 심리센터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따로 해주실 조언이 있을까요? 사실 그 이분의 숭고한 희생의 이면에는 미처 구하지 못한 인명에 대한 죄책감, 무력감, 우울감이 자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상처받은 영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분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절망 속에서 이분이 우리를 구했듯이 이번엔 우리가 이분을 구할 차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분명히 어렵고 힘들겠지만 저희가 방법을 찾겠습니다. 네. 믿어주십시오. 예. 소셜 미디어에서 사고 당시의 모습들이 여과 없이 시시각각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걸 본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영상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2차적인 공황장애, 2차적인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불안의 민감도가 너무 높거나 그 공감 능력이 너무 높아서 내가 현장에서 이 재난을 경험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신데요. 이런 분들은 한 2주에서 3주 정도 이완이나 명상, 호흡을 심호흡을 하면서 충분히 휴식하시면 대부분 자연스럽게 호전이 되시지만 15에서 20% 정도의 분들은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것도 역시 아주 극히 일부지만 희생자와 생존자를 향해서 조롱을 퍼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도대체 뭘까요? 사실 재난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들의 말과 불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극한적인 상황에서는 불안이 굉장히 쉽게 전파되고 분노와 불신으로 확장됩니다. 그렇게 되면 계층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분노의 연쇄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 전반이 우울해지고 집단 우울증, 집단 트라우마에 빠지기 때문에 2차, 3차 심리적 재난에 빠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슬픔의 연쇄를 끊어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국가 차원에서 애도 기간 선포한 게 2010년에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로 처음인데 국가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충분한 애도의 기간이 끝난다면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뭐 심리 지원이나 어떤 그 서비스 같은 거, 한라인, 그리고 이런 제도적인 실질적인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은 재난을 극복하는 가장 큰 힘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공감과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종석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였습니다. 지금 문화계에서도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공연과 행사가 취소되는 가운데 가수 이찬원 씨는 한 축제 무대에서 추모를 위해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고 했다가 일부 관객의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검은색 옷을 입고 무대에 오른 가수 이찬원이 마이크를 들더니 노래 대신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국가 애도 기간이 선포된 만큼 지금 또 시기인지라 우리가 이곳에서 무대를 또 신나는 노래로 즐기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고 저도 이제 정말 애도의 마음과 추모의 마음으로 정말 며칠을 계속해서 보낼 생각이니까요. 관객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행사장을 찾았지만 애도 분위기 속에서 공연은 할 수 없다면서 거듭 사과했습니다. 약속한 대로 함께 이렇게 무대와 공연을 즐기지 못해서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이고 대부분의 관객들은 이찬원의 의견을 존중했고 지지한다는 의미로 박수를 보냈습니다. 주최 측은 원하는 관객에게 입장료도 환불해줬습니다. 하지만 일부 관객은 폭언을 하는 등 항의했고 한 남성은 아예 무대 뒤로 가수를 찾아가 관계자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국가적인 추모 분위기 속에 공연과 행사는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해외 브랜드 구찌는 한국의 국가 애도 기간의 뜻을 같이 한다면서 내일 경복궁 근정전 일대에서 계획된 패션쇼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클래식 음악회 일정도 일부 취소됐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네, 이런 추모 분위기 속에서 정치권에서는 정쟁을 멈추자는 말이 나옵니다. 여야 모두 이번 참사를 수습하기 위한 초당적인 협력도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말만 넘칠 뿐 실질적인 움직임은 없습니다.
오히려 초당적인 협의체를 두고 또 다른 정쟁이 벌어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광장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침통한 표정으로 별도 발언 없이 조문을 마쳤습니다. 여야 지도부도 한 목소리로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저는 이 애도 기간은 우리가 슬픔을 함께 나누고 기도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생자들의 안돈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들의 위로 또 사건의 수습에 만전을 기할 때입니다. 여야는 사고 수습을 위한 초당적 협력도 공언했습니다. 국회도 참사 수습에 초당적으로 신속하게 협력하겠습니다. 전적으로 협조하기로 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초당적 협의체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진행된 게 없습니다. 여야가 서로 떠넘기기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요청이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필요한 일이 있거나 그다음에 야당이 요청이 있거나 하는 건 적극 협조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반면 야당은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공동으로 대책기구를 만들자 이런 부분 제안을 했었는데 상당히 그 진정성이 좀 의심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초당적 협의체는 이태원 참사 앞에서 정쟁을 자제하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협의체 구성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오히려 또 다른 정쟁 요인이 됐다는 지적입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이번 참사로 현재까지 외국인도 26명이 희생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여행을 왔거나 공부하러 온 20대가 많았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우리 당국이 사전 대비에 소홀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주에서 한국에 여행 온 네이선은 이번 참사로 친구를 잃었습니다. I was there when she said she couldn't breathe. 네이선은 친구를 도우려고 했지만 혼자 힘으론 역부족이었습니다. I was there trying to pull people out because there was not enough police officers and nobody was doing anything to make the crowd stop. 국내 대학에 다니던 20살 미국인 스티브는 중간고사를 보고 축제에 갔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아버지는 소식을 들었을 때 칼로 수억 번 찔리는 느낌이었다며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일본인 희생자 가족은 한국이 좋아 유학을 왔다가 참변을 당했다고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외국인도 20명 넘게 희생되면서 주요 외국 언론들은 우리 당국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Why were so many people allowed to pack into a narrow space like this? Where was the crowd control? 뉴욕타임스는 충분한 현장 인력과 계획이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정치 집회에는 경찰이 시위대보다 많아 보이는데 이번 참사와 대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당국의 대비 소홀을 지적하며 군중관리 체계가 정립되지 않으면 이런 참사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인도에서는 최대 명절인 디왈리 축제를 맞아 몰려든 관광객들로 다리가 끊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최소 140명이 넘는 희생자들이 발생했는데 상당수가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끊어진 다리에 사람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다리를 기어오르고 강물에 떨어진 한 관광객은 가까스로 줄을 붙잡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구조에 나섰지만 역부족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30일 인도 구자라트 지방 모르비에서 다리가 끊어지는 사고로 최소 141명이 숨졌습니다. 대부분 혼자 헤엄쳐 나올 수 없는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दीपावली की छुट्टी हुई थी बच्चों लोगों के और जो भी घूमने के लिए यहाँ पर आए हुए थे सभी एक के ऊपर एक थोड़ा पुल के अंदर ज़्यादा लोग होने की वजह से टूटने की वजह से ये घटना हुई। 축제가 한창이던 오후 6시 40분쯤 다리 위 사람들이 흔들다리로 알려진 이 다리를 좌우로 흔듭니다. 당시 다리 위에는 500명 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50명 정도를 견디도록 설계됐지만 3배가 넘게 인파가 몰린 겁니다. 사고가 난 다리는 1880년에 만들어져 폭이 1.25m에 불과합니다. 보수 공사를 마치고 지난 26일 다시 개방한 지 불과 나흘 만에 참사가 났습니다. 인도 당국은 밤에도 횃불을 밝히고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는 한편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작업자 2명이 고립된 경북 봉화 아이언 광산에서는 엿새째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사 확인부터 할 수 있도록 땅속에 구멍을 내는 작업을 했지만 제대로 된 지점을 찾아 뚫지 못했습니다. 구조 작업을 할 수 있게 땅속에 길을 내는 작업도 더디기만 합니다. 윤주열 기자입니다. 시추기로 땅속 바위를 뚫는 소리가 들립니다. 고립된 작업자 2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땅 위에서 지하 170m까지 구멍을 뚫는 작업입니다. 이게 성공하면 내시경을 내려 땅속 상황을 확인하고 물과 식량, 의약품 등을 내려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첫 번째 시추기는 정확한 지점을 찾아 뚫지 못했습니다. 예상 목표 지점인 170m를 초과하여 185m 지점까지 시추하였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목표하였던 그 대표 장소로 추정되는 지점과 접촉하지 못하였습니다. 내일부터 시추기 한 대를 더 추가해 오차를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가족들은 애가 탑니다. 구조 작업도 더딥니다. 1차 진입로인 45m 구간을 통과한 2차 진입로는 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곳곳이 난관입니다. 남은 100m 중 이틀 동안 8.6m를 팠습니다. 실는 도중에도 자꾸 그 암석들이 빠져서 사람들이 작업을 하면서 또 피했다 또 갔다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2차 진입로부터는 돌을 운반할 때 쓰는 광차로 암석을 빼내 작업 속도를 올리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깐 선로가 기존 선로와 폭이 맞지 않아 이마저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구조 작업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중부지방은 흐리겠고 곳곳에 빗방울이 약하게 떨어지다가 오후부터 조금씩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8도, 부산 23도까지 오르겠고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 지역은 공기질이 좋지 않을 거란 예보입니다. 네, 밤이 깊어가는 이곳 서울광장 합동 분향소엔 여전히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시민들은 허망하게 떠난 이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무력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떠난 이들을 위해 또 남은 우리 모두를 위해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저희 JTBC 역시 이번 참사를 계기로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건 없었는지, 소홀했던 점은 없었는지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가족을 갑자기 잃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보탬이 되는 언론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떠난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뉴스룸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